오늘은 아주 특별한 코너로 우리 홍 박사님이 재직 중인 회사죠. 트로바움 김미영 대표님 모셔서 진짜 진술 분석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항해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두셨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님들한테요. 저쪽 카메라가 저쪽에 있을 거리 아마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입니다. 땡이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진술분석관으로 한 10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했었고요. 예. 사건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강력형사 32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쓰지 말라 그러는데 뿌득뿌득 저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진술분석 업무 시작하고 딱 절반, 교수님의 절반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랑해야 돼요, 교수님. 아마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진술분석관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뽑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진술분석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네. 제일 처음이에요. 프로파일러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심리분석실에 심리분석 업무 담당자를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였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뭐 폴리그래프 검사관도 있고 행동분석, 같이 했구나. 한 사무실에? 이제 한 사무실에 담당자가 이제 각각 이제 채용되어서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리 분석실 내에 이제 폴리그래퍼, 네. 그다음에 진술 분석관, 뭐 또 행동분석. 행동 분석 네네. 하는 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각각의 그걸 해서 이제 사건 하려고 그때 그렇게. 거기 가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이제 행동분석, 진술분석 이제 공식적으로 뽑을 그 시기에. 당차네요. 그때 그래봐야 대학원 박사과정이면 맞아요. 여성들 나이 많아봐야 25인데. 네, 맞아요. 25에 그거 보고 거기 갈 생각을 했어? 사실은 공부를 할 때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도 하기 싫고 이 현장 경험을 좀 쌓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 심리분석실에서 공고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무할 당시에 무슨 사건을 내가 진술 분석해봤다. 그 강력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리스트. 네, 제가 이제 2006년부터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언론 보도된 사건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강호순이 오원춘 또 있었고요. 오원춘이 경찰이 뼈 아픈 사건입니다. 그게. 네. 112가 대처 잘못해갖고 네. 박살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김길태, 부산. 네, 부산. 물탱크 네, 유기 맞습니다. 사건.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제 영화 하차의 모티브가 된 사건. 보험 사기 네, 본인이 보험 사기. 노숙자 데려다 죽여놓고 네. 지가 죽은 걸로 해서 하려고 사건으로 해서 네. 우리가 했죠 그거.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진술 분석이랑 인지 면담이 이제 최초로 그 이제 법정에 받아들여졌던 그 사건도 저희 대표님한테 이제 이렇게 교육을 진술 분석 관련된 교육을 들으셨던 검사님이 이게 약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의뢰를 주셔갖고 그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갖고. 그건 유명해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마 그 진술 분석에서 최초로 그 사건 처리 그 어떤 그 사건은 김명 팀장님이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거는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알아. 내가 저 홍 박사 만나자마자 그 김명 팀장 얘기했잖아. 그분 뭐 유죄 받는 거 뭐 그 얘기 내가 했잖아. 그 사건으로 한 거 교수님 아신다고. 그거 간단하게 그 사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도 그래서 그 사건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좀 이게 유명해지면서 진술 분석이 많이 알려졌고, 그 사건은 5년 전에 의붓 아버지로부터 1년간 이제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5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의 엄마가 우연히 그 사람이랑 연락이 되면서 아이한테 나 그 남자 그때 만났던 사람 다시 한번 이제 만나볼까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싫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이 폭로된 거고요.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엄마한테 처음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사건 처리가 또 쉽지 않았냐면 5년 전 사건인데다가 그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지금 현재 사춘기인 중학생이었고 또 하나는 엄마가 그 사실을 듣고 고소를 바로 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이게 따지는 와중에 그 남자가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 대학 가는 동안 돈이 얼마나 드니까 그 절반을 너나 나나 책임이 있으니 절반을 이제 부담하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돈을 요구한 엄마가? 정황으로 되어버려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는 다른 돈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투를 느낀 아이 엄마가 아이를 시켜서 거짓 허위 진술을 하는 거다. 그렇지. 라는 이제 거꾸로 사건이었어요. 이제 씌우는 거네. 처음에 이제 그 남자 이제 수사관들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영상 녹화도 막 활성화됐던 시기가 아니었다 아니죠. 보니까 예, 아이가 진술 확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20몇 회 피해 동안에 다 상동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좀 독특한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가지고 저희가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교육을 했었거든요. 인지면담이랑 진술분석을 가르치고 이제 했더니 검사님이 딱 이 사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다 지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럼 저희가 바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주로 그때 출장을 처음으로 저도 사실은 면담을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뭐야? 아니, 왜냐면 학교에서 실험으로 면담을 모의 진행했었고 면담. 실제 사건은 기존에는 경찰들이 조사했던 영상 녹화 자료나 자술서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실무 시뮬레이션 같은 거 다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이가 이제 30분 동안 울기만 이제 하는 거죠, 진술을. 울기만 해요? 네. 뭐 못하고 왔니?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거에 답 안 하고 이렇게 울기만 하다가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왜냐면 라포. 네, 라포 형성이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좀 하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그럼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제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은 진술할 수 없는 그 나이 때 아이가.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검사님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오리발 내미는데도. 네,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이제 변호인증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경찰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거 왜 시간이 더 지났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나오냐. 진술 확보 잘 안 되니까 엄마가 다시 주입한 거 아니냐 해서 왜 이렇게 질문하면 진술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인지면담의 이론적 근거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 현장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진술 분석적으로 이제 법정 증언을 해서 다행히 이제 유죄 선고가 됐던 이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놈. 네, 근데 예.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선구자예요, 그죠? 맞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아동 사건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살인이라던가 뭐 폭행, 뭐 절도, 교특법, 사기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제 이 진술 분석이 증거 채택된 사례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가 많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일선 수사관들한테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친 거네요. 그리고 진술 분석의 필요성은 분명히 그들한테 어필 시켰던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 업무를 다 하기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전국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해남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제 동생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찍고, 제 동생 결혼식 찍고 다시 서울 오고, 이렇게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직책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연구관님 이런 게 있어요. 연구 직렬이 있었는데 심내 직렬에는 연구사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하냐고 안 불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뭐 수사관처럼 부르다가 제가 전화 받을 때 아니면 강의를 갈 때마다 김영 분석관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쟤 되게 유별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은 채용할 때도 진술 분석관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공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명칭을 만드는 데는 또 기여하셨네. 열심히 사실은 김명 팀장님이 첫 주춧돌 놓고 그거를 본격화해서 그 외부에 막 널리 유포한 사람은 우리 한문진 박사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 프로는 또 우리 대한민국 사건의뢰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요. 아마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홍 박사. 우리 홍 박사가 사건 의뢰에 출연하기 이전까지는 진술 분석이라는 어떤 그 범죄 심리학에서 한 장르를 아마 생소하게 인식했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네. 우리 홍 박사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됐어요? 우리 홍 박사? 학교 후배인데요. 범죄 심리학 관련해서
학교 후배. 학교 후배이면서 동양입니다. 아, 동양이라고 말해도 되나? 강원도죠. 강원도예요. 뭐 여기 유난히 강원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하자. 그럼 우리 홍 박사는 거의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예요. 납치당한 것 같은 느낌이네. 스카우트. 아, 좋은 말로 스카우트고.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래 맞아. 뭔가 맞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갈까 막연할 때 탁 걸어버린 거네. 네, 맞아요. 그 생각하기도 전에 여기로 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사회성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응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합니다. 우리 사건을 해 홍 박사가 나오는 것만 보시죠. 이렇게 전곡을 찔리셨어요. 전곡을 찌르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다른 것도 어제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홍 박사 나오는 것만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건영이가 나오면 안 볼 거야. 이제 사건 얘기 잠깐 갈게요. 네. 그 현직에 계실 때 아까 이제 오원춘이, 김길태, 강호순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내가 오원춘이야. 네. 살인범. 내가 혹은 유영철이야. 네. 강호순이야. 근데 여성 그때 20대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딱 이렇게 마주보고 거리는 얼마나 돼요? 거리는 그냥 일반 테이블 그 하나 요 정도 네. 색상 거리 그러면 네. 1m 돼. 네, 내외.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딱 마주 앉았는데 안 무서웠어요? 하기 전에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면담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연쇄살인범이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특히 해야 되나. 강호순이? 네, 강호순이 딱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강호순이야. 근데 네. 강호순 너무 여유 있게 여유 있어요? 네, 여유 있게 보면서 근데 본인도 의외였겠죠? 젊은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무슨 경우지? 네. 나한테 저 여자가 간을 보러 와? 건방지게? 내가 알기에는 강호순이 아주 교활한 놈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유일한 잘한다는 얘기는 엄청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네, 네. 치밀하고. 네. 근데 그놈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를 이제 하는 시선으로 이렇게 그치, 간 보고 보는 있는 거죠. 네. 보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됐는데 네. 막상 가니까 또 뭐 이렇게 뭐 긴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진술을 좀 끌어내야 될까가 좀 잘생겨서 그런 거 고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새끼? 아, 그 새끼 좀 생기긴 물론 잘생겼거든요. 좀, 예, 좀 말끔하게 생겼습니다. 호감형입니다. 강호순이는 막 질문할 때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딴짓하고 막 그런 놈 아니에요? 네. 아예 차단을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제 연쇄살인이 터져가지고 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면담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쇄살인범을 만나게 돼서 좀 긴장도 많이 되는 상태였었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접촉을 시도했다가 좀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어가지고 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자 얘기할 때만 그 새끼 신바람 나고 떠들죠. 자기 과시할 때만 여성들 꼬이고 뭐 지가 그랬던 거 얘기할 때는 막 네. 뭐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여성이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그때 자신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진술을 해줬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새끼가 거기서 한 게? 멀끔한 예, 옷차림, 그 다음에 생김새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면 창문을 하나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내린다고 합니다. 양쪽 다. 쓴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쪽 조수석 거만 내리고 그쵸.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물어볼 수가 있어야 근데 되는데 싹 내린다. 다 내린다는 거죠. 안을 보여주는 거네, 까는 거네, 내 패를. 그렇죠. 다 보여주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나니까 경계심을 좀 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장치까지도 그거 있었구나, 네, 강호순이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싹 내리면 그 아내가 환해지기도 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위험 요소가 그렇죠. 없는 위험에서 것도 없는 확인이 것도 되는 보여지고 거고. 나 그거는 몰랐네. 내가 멀끔하다는 어. 것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치를 뭐라 하냐면 사투리를 쓴다. 의도적으로. 그 자식 서천놈인데 나 이 저 동양놈이라 쪽팔려 이 새끼. 충남 서천놈이잖아. 충청도 사투리 쓰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면 좀 경계심을 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충청도 사투리는 특히 약간 그래요. 좀 천천히 이렇게 인상- 하니까. 그러셔요 뭐 이러니까 선한 이게 인상이잖아요. 아주 저 소박하게 본다고 네, 이게.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일부러 하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쓰는구나. 이러면 경기도 일원에 와서 오래 살았기 저한테 때문에 했을 때도 표준말 그냥 써도 표준말을 되는데. 썼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그때는 사투리를 일부러 쓴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놓치면 한두 시간 걸리는 한적한 정류장을 선택한다. 1번. 네. 두 번째는 가서 물어볼 때 차 전체 창문을 내려가지고 안심시키고. 자기 배 까고 안심시키고. 세 번째 충청도 사투리로 호감 느끼게 하고 일단 편안하게. 그렇죠. 지 상다구리는 되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좀 돌아서 다시 뭐 혹시 잘 길을 모르는데 뭐 같이 그러면 타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한 번은 물어보고 지 스스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네, 잘 안 돼서 그러다가 다시 왔어요 하는 또 식이구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시간 기다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경계하지만 진짜. 네. 또 친숙성을 오. 높여주는 거죠. 또 아, 두 그런 번째 수법이에요? 봤으니까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좀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아까 한 번 물어보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왔으니까. 네. 그리고 아. 이제 처음에 이제 권했을 때 안 되더라도 그럼 다시 좀 시간을 좀 두고 다시 가면 또 권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차가 올 시간이 한참 멀었고 사세요, 보아하니 그러고.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좀 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그냥 좀 타서 알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저도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저도 그럼 저도 그쪽이니까 그러면은 가다가 같이 좀 알려주시고 내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강호순이 이제 지가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딱 찍은 사진 거기다 걸어놨잖아요. 차에. 대체로 동물이 대체로 그 강아지나 가족 사진 차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족하고 다복한. 근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는 이 새끼 잡아먹었다. 사진 찍고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호순이 정말 나쁜 놈 새끼. 강호순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꿰뚫어 보고 그걸 이용해서 범행을 수월하게 접근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 자기가 성공한 얘기잖아요. 자기 그렇죠. 과시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막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호순이는 뭐 경계하거나 딱 그 거리 두고 막 이런 건 아니었네요. 그래서 사건 얘기를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는 계속 뭐 심리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포 형성한다고 이제 성장 배경 관련된 자기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해서 좀 라포 형성하는 시간을 상당 부분 좀 들였었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링실에서 보고 있던 이제 검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시간 사건 없는데 얘기 안 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저희가 또 하필 갔던 하려고 했던 시점이 정선 그때 거기에서 유기했던 현장 검증 정선 공무원. 네, 자백을 딱 강호순이가 최초 살인 사건이 네. 정선 군청 그 공무원 23살 먹은 그 공무원. 네. 그 오빠가 경찰 됐습니다. 그러세요. 강원청이 건말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그래, 그러시구나. 자, 그 오빠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난 너 같은 놈들을 위해서 경찰이 됐다고. 너 같은 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됐다고. 사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원춘이 같은 경우는 오원 그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기에는 좀 섬뜩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 오원춘이. 전에 그 자료를 볼 때 예. 그 사체 훼손 사진들을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웬만한 토막 사진도 보고 뭐도 봤는데 사체에 대한 부검 사진도 봤는데 이건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유형인 거예요. 최초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유형은 없던 것 같은데 처음 맞췄을 때는 인상은 강호순과 달리 굉장히 험악한. 그렇죠. 인상. 험악하잖아요. 네, 예, 예. 인상이었는데 그 인상에서 풍겨지는 이제 약간 험악함이 있는 데에 비해서 너무 유순한 거예요. 너무 오원춘이가? 네, 너무 공손하고 유순하게 그리고 중간에 웃는데 약간 하이탈처럼 되게 사람 선한 것처럼 웃는 모습을 오.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진술 분석을 위한 면담도 진행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 배경이라던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느냐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들도 하거든요. 그 일환에서 저희가 사건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어린 시절에 그 도축과 관련된 그 부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위를 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탐색하려는 질문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뭐래요? 예.
뭐 자기네 동네에서 그런 가축을 잡고 그런 것들을 한다 본 적도 있고 그런 일 있죠. 자기는 그렇게 직접 잡아본 경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기존에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표정이 확 바뀌면서 예.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 싸늘해지면서 아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런 표정이 왜 넌 그거 갖고 내가 범행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는 뉘앙스의 그 표현을 할 때 갑자기 되게 냉담한 싸늘한 그 느낌이 느껴져서 그 전후에 이 사람이 보였던 것과 완전히 바뀌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훨씬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약간 오싹한 그런 느낌이 네, 들었었습니다. 우리 김명 대표님이 굉장히 정제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풀어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실제로 오원춘이가 범행한 현장도 가보고 범행했던 그 증거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300몇 조각을 이제 인체를 훼손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현장 가서 좀 보고 한 사람인데 1심에서는 판사가 인육 목적의 훼손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형 선고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거 지금 이제 우리 김명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근거처럼 근거를 과거에 네가 도축업에 종사했다든지 하니까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신 건데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 이제 그 오준이가 딱 듣고 아, 너 여태까지 나한테 그거 한 게 그거 알아보려고 한 거구나 그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싹 바뀌는 거죠. 싹 그런 바뀌는 입장에서는. 상황인 거죠. 피해자들 면담 진행하면서 약간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침착해요. 근데 이게 범행 장면에서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 화장실에 있다가 이걸 알게 돼요. 문을 이제 잠그고 신고한 상황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보여주거든요. 놀라거나 굉장히 빠르게 뭔가 하는 행동을 비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차분하게 딱 보고 잠기고 뭐 해서 다시 뭔가를 꺼내고 위에 문을 딱 열어서 가는 이런 행동. 거기서 말도 한마디 안 하거든요. 저랑 면담을 했을 때도 그 모습이 비춰지길래 그때 좀 섬찟하다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진술 분석에서는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사체 훼손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였어요. 사체를 유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그 주장 심의성이 없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사체 훼손 방식이 일반적인 이제 토막이나 이런 형태가 전혀 아니었었고 다만 양 다리가 이제 절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그건 역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체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도 없는 사고 과정도 없고 그죠. 행위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었는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차라리 죽은 놈 새끼. 네, 그런 표현을 중간에 슬쩍 이제 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주장은 사체 뭐 좀 쉽게 이제 훼손해서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다분히 인육 취식 목적의 어떤 부위별로 자른 형태 그리고 여러 봉지에 다 나눠놨잖아요. 사실 저는 가서 현장에 봤는데 네, 작은 비닐봉지에 검은 비닐봉지에 다 잘라서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떤 인육 취식 목적의 그런 게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렇죠. 인정 안 했죠. 네. 오원춘이는 아마 무기징역 받았을 겁니다. 네, 무기징역. 그런데 그 오원춘이 그런 놈하고 현장 사진을 다 보고도 그런 놈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했네. 대단해요. 20대. 사실은 그 훼손 부위나 담아놓은 부위가 너무 독특해서 이 사건 기록에 있는 거 말고 더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자료들을 다 보긴 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런 행위를 한 오원춘이를 마주보고 앉았으면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대단하네요.
오원춘이가 제일 섬뜩했어요? 대표적인 건? 예. 김길태는 띠리 해가지고 안 섬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대부분의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예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처음에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맞아.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내 안에 108마왕 그 마왕 108마왕 내 안에 속에 마왕이 있는데 108이요 그게? 뭐 108마왕의 그 부하들도 굉장히 많대요.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이게 아니고 네. 가르쳐줄게. 약간 가르쳐줄게. 근데 잘 들어봐. 근데 뭐 100%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왕이 한 거거든.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김길태가? 네. 아, 김길태 108마왕은 또 이거 상선 처음 얘기를 뭐 처음 들어보는데 108마왕 그러면 108개 마왕이 지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108개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108개의 아이덴티티에 또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봤던 거 있어요. 머털도사 보면 이렇게 보세요. 진짜 머털도사 보면 네. 여기에 무슨 5만 가지 뭐 마왕이 다 있지 않냐. 네. 그 자기한테 있는 마왕의 부하들이 그 밑에 5만 가지 많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왕도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기 내에 이 마왕이 있는데 이건 내가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뭐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부재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범죄자들의 다수가 사실은 지적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뛰어나게 자기의 범행을 이제 지어낸다던가 작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낮은 수준의 변명 이상한 말. 합리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 김길태가 그 108마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김길태 사건 할 때 108마왕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1번 마왕, 2번 마왕 쭉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예. 그 얘기 들어주시는데 안 진 거예요. 내성적인 거 못 할 것 같아. 짜증나서. 그렇지만 저희는 그 사람 주장하는 게 그냥 들었을 때 말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검토한 거죠. 이 사람 실제는 아니지만 이제 신념화되어 있는 왜곡된 인지 상태를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신병 때문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억을 회피하는 발언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 확인하기 위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진술 내용들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최대한 열심히 듣습니다. 들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말하게. 결론을 내린 건 김길태는 의도적인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이고 의도적인 이제 진술 지가 목적인 책임 있는 거죠.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108마왕이 나온 그리고 거죠. 잘 지어내질 잘 못하는 지어내지 거예요. 못하니까 이상한 그냥 말로.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잠잤어요. 뭐 술 마셔서 기억 안 나요. 뭐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김길태 사건 났을 때 제가 현직 있을 때거든요. 아, 네. 전국에 수배했잖아요. 어린애 맞아요. 그 DNA 대조해가지고 이제 김길태로 인적사항 밝혀져서 전국에 수배하고 사상경찰서 형사들이 맞습니다. 부산 빈집에서 때려잡았을 거예요. 근데 김길태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성범죄 같은 이런 전과 같은 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중생을 죽여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물탱크에다 유기해서 여중생 시신도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발견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직전에 한 달 전쯤에 저질렀던 범행이 납치를 했는데 그렇죠. 그 도망쳤잖아. 피해자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마 납치해서 성폭행한 다음에 바로. 살해한 걸로.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학습 효과가 그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친 여중생 관련돼서 지가 안 했다고 끝까지 내밀었잖아요. 아, 예. 일단 부인입니다. 일단 대부분 처음부터까지 다 부인. 다 부인이고 예. 객관적인 것들이 나와도 뭐 그냥 얼버무리는 수준이라서 김길태가 상고 한 1학년까지는 그래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는 다녔던 걸로. 그러면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인지적으로 지적 결손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멍청이, 이제 멍청이. 멍청이. 우리 홍 박사가 이제 이렇게 사건을 하면서 아주 이게 쉽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 제가 차가 편하지 못했던 거 저는 이렇게 포장하려고 진짜 이런 김길태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주 앉으셨어도 크게 그 자식한테 부담 안 느끼셨네. 그냥 저 새끼 그냥 영어 하는 소리 그냥 들어주는 것만. 머리로 뭐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이 새끼. 남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기는 남들이 볼까봐 머리로 막 가리면서 신경 쓰고 막 이런 걸 드러내면서 이제 보여줬던 케이스였고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을 굉장히 큰 것처럼 이제 포장하는 스타일이었고. 강우순이 뭐 우원춘이 뭐 다 얘기하셨는데 네. 가장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면담자는 누구예요?
꼭 이 대상들이 이거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면담자가 이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의 아버지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만삭부인 의사살인 사건의 피의자. 의사. 가 한 명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3살짜리 쌍둥이 아이 중에 한 명을 발로 밟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이제 혐의를 받은 아버지 두 사람 모두 면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에는 사건 당일날 무슨 일, 그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제 진술을 하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반응이 굉장히 상반되었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이제 또 쉬는 시간도 있고 식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서부 만삭부인 의사살인 사건의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메뉴를 굉장히 즐겁게 보면서 오늘은 돈가스를 먹을까 뭘 먹을까 하는 이런 케이스였고 쌍둥이 두 아이 중에 이제 한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이제 본인이 발로 밟아 죽였다라고 했는 그 아이 아빠 경우에는 사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면담할 때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중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때 이제 울먹하면서 죄송한데 저는 식사 좀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교도관님만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두 아버지가 보인 패턴이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 그 희한하네. 그 만삭부인 의사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경찰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정말 일관되고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자유진술을 1시간 반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그날 뭐 아침에 욕실에 들어가서 좌측 어디에 칫솔 꽂이가 있고 거기에 칫솔을 꺼내서 치약을 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쌍둥이 3살짜리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장파열로 이제 내장 한 아이가? 네, 한 아이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집안에는 엄마와 아빠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밟았다라고 이제 목격자로 나선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가정폭력이 심하다. 나 코뼈 부러져가지고 그 남자한테 맞아서. 남편이 그냥 폭력적이라는 거네.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코뼈 부러져서 병원에 갔던 사실도 있었고요. 아유, 그럼 뭐 밟았다고 엄마가 주장하면 꼼짝 없네. 그렇죠. 상해 진단서도 있고 엄마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구속이 되어서 그렇죠. 예,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목격자인 아이 엄마가 주장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자는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 아이가 괜찮은지 살펴봐야겠죠. 안 봤어요. 뭐 했냐면 남편이 자는 방에 가서 그 다른 아이랑 같이 잠이 듭니다. 이거는 이 진술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상한 내용들인데 경찰, 검찰, 수사과정, 20일 다 간과한 거죠. 아이 엄마가 계속 애를 데리고 와요. 조사를 할 때마다. 살아남은 나머지 아이. 그렇죠. 뭐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죠. 맡길 데가 없으면. 근데 그 영상 녹화 자료를 잘 살펴보면 문제는 조사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제대로 된 답변을 얻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아이 엄마한테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맡겨놓으시고 면담은 아이 없이 진행해야 된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굳이. 그거는 의도된 행위네. 네, 의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못하니까 다시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 엄마 행동이 독특한 게 뭐였냐면 아이가 이제 밟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난리 나야지.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고 맞고 119 전화하고 난리 치야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 엄마는 맞지 않은 다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들어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죠. 근데 이 엄마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도 평소에 맞고 지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너무 무서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매 맞는 아내 증후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말리고 119 신고하고 난리를 쳐야 되지만 하나이라도 데리고 밖으로 피신하는 행위도 있을 수는 있을 있어요.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또 보복행위를 할지 모르고 신고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얘까지 다치게 안 하고 싶어서 그렇죠. 얘라도 끌고 나갈 수는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정말 이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 그렇죠. 그걸 그런 어떻게 끊느냐고. 조건을 봐야 돼서 뭐랬냐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좀 파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코를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맞아요. 남편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제 때린 거였었고, 그러면 엄마 욕을 하니까 남편이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때 딱 참았는데 그때 너무 못 참아서 한번 때린 거였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아내한테도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때 이제 상습적인 가정 폭력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심각하게 맞은 경험도 없고 약간 뭐 꼴반 맞는 정도의 약간 되게 약한 수준의 그런 부분 부부싸움이었지. 오히려 그 아이 아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 여자가 화가 나면 남편 옷을 차에 다 이제 싸서 도망가는 거죠. 애먹이는 거지. 그럼 뭐야? 남편이 애매기는 출근을 못하게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남편 직장에 찾아와서 남편 직장에 찾아오고. 네, 그래가지고 직업적으로 강등 뭐 이런 안 좋았던 일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학대받은 여성 아내 증후군이라고 BWS 할수 증후군 없는 절대 아니야, 그거는. 특성이 나오고 오히려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걸 근거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그런 진술이 심지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 유죄가 납니다. 네. 10년 넘게 받았어요. 네, 12년 받았나? 12년인가요? 그렇게. 12년인가. 그리고 항소심에서야 저희 분석 결과와 면담에서 왔던 정보들을 인용을 이제 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이심 거죠. 가서. 네, 2심 가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피고인이 편지도 썼었어요. 감사하다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애는 누가 죽였나는 거예요. 이거 밝히지 못한 그러니까 상태로.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그거 뭐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언론 보도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죄가 난 다음에 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아이 아빠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러면 겁니다. 그 아이가 엄마 손에 의해서 사망했을 개연성도 분명히 있겠네요.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기가 목격하지도 않은 걸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야,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추후의 사후의 처리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남편이 그러면 3심까지 뭔가- 해서 무죄로 했고 근데 이 남편이 2심에서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내가 아니고 아내. 아내가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 수사 들어가겠는데? 수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약간 묵살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 남편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3심까지 가서 내가 이제 확정 판결이 나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그렇죠, 액션을 그렇죠. 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거의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되면 저건 어떤 점 들어온 그 아이의 사인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초반에 1심 때 수사 방향이 너무 이 애 아빠한테 딱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야, 그거 초등수사 제대로 해놨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없을 거예요. 자료도 지금 시간도 이게 오래되고.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평가는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무죄가 그게 나고 왜 그랬을까, 이런 그게? 상황인 거죠. 남편이 사실은 초기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다시 수사해달라고 하지만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도 그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를 사망케 했다라는 죄를 이제 뒤집어 씌고 있는 상태잖아요. 구속된 상태인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아있는 애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아, 자식 걱정하네.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의심은 되지만 내가 아내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남아있는 아이는 엄마가 없는 상태여야 되고 누군가는 키워야 될 건데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아, 야, 그 답답하네.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이제 시작할지.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한번 했어요. 네. 저희가 이 사건 담당하셨죠? 네네네. 이 사건 보험금 달라고 노숙자 이렇게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지가 죽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갔던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여놓고. 네네. 이 여자는 이제 뭐 여자가 우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손예원이죠, 손예원이. 손예원입니다. 뭐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예원이. 이 여자는 딱 봤는데 어때요? 막 대표님 속이려고 막 현란하게 막 그래요?
장호순이나 손혜원의 특성이 제가 봤을 때 인상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 인상 관리. 자기가 매력적이고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유발하는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외모적으로 이 여자도 그 다음에 좀 예뻤다고 굉장히 하죠. 예뻤어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꽤 있었는데 10살 이상 차이 맞아요. 나는 연하를 이제 사귈 만큼 그래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는 20대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예뻤대요. 실제로 그 구속수감되어 있으면 화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도 굉장히 좋았고 예, 나긋나긋 여성스럽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교도관들이랑 사소한 얘기하면서 웃어가면서 이제 응대하는 걸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제 대하는 그런 스킬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졌고요. 과거에 그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을 응대하는 뭐 스킬 이런 것들도 좀 배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학생 사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학원 수강생이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이게 이 영어학원 사람이 잠깐 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치를 부렸던 게 실질적으로 직업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생활은 아이가 백혈병이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험금, 기초생활수급 이런 그걸로 것들로 살았죠. 살았는데 자기는 고급차에 리스해가지고 그 연하 대학생인 네. 남자친구한테 선물 막 사주면서 이제 한 거죠. 이 손혜원이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뭘 얻은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다 해주면서 이제 10살, 13살 차이 나죠. 13살. 이제 이런 와중에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었고 그 다른 문제로 채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 행각을 또 벌였던 거 아닌가. 그럼 걔한테는 뭐 어떤 진술 분석을 하신 거예요? 행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행적? 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살했냐를 직접적으로 진술 분석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 동선. 네, 그렇죠. 알리바이와 관련된 행적 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확인했냐면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뭐라고 말했고 뭐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그대로 진술했는데 그 다음에 벤치 같은 데로 이동을 달맞이 고개 쪽인가 거기서 이동을 해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그 와중에 이제 독극물이든 아무튼 이렇게 복용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맥주를 사러 갔다 오니까 죽어 있었다고 얘가 그때 죽어 있었던 건 아니고 맥주 사러 갔다 왔더니 뭐 괜찮아 이렇게 술 뭐 많이 해서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다 계획했던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편안해 보였다 편안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러니까 지가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얘가 그 말을 했다라는 주장만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사고 과정 반응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술 취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자. 라고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말 하는 이유는 자살을 이제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좀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걸어가서 스스로 차에 뒤에 앉기도 했다. 그럼 병원에 왜 데려갔냐는 거죠. 병원에 사실은 데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술만 마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지. 술 마시면 뭐 가슴도 이제 좀 두근두근두근 할 수도 있고 힘이 없기도 하니까 병원에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병원 데려갈 이유가 없네. 걔만 지 말대로라면. 자기 말대로라면 이유가 없고 진술 분석이 그러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피고인이 뭘 거짓말하는지 심리적으로 뭘 숨기는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알리바이 동선까지 깨는 거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일. 있었던 일을. 그래서 네. 알리바이 동선이 명확해지면 나오잖아요. 알리바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진술 분석 이거 엄청 다양한데요. 지금 보니까. 손혜원은 굉장히 이게 상황 대처 능력도 그냥 뛰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화장을 시킬 때 이제 유족이 필요하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맞아요. 즉석에서 섭외해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도 이제 했었고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세웠던 걸로 보여져요. 노숙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찾는 가족들이 없을 거고 연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이제 실패한 거. 요거는 이제 해야죠. 그렇죠? 잘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잘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배운 대로 이제 인지 면담을 저는 이제 주로 하니까 배운 대로 열심히 그 맞춰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면담을 하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렸네 말렸어. 제가 너 그 김영무석관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막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피드백을 이제 농담을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래? 내가 편안해 만만해 보여?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팩트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는 지점이 딱 나오니까 제가 표정이 티가 났어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 나 보이는데? 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네, 갑자기 진술을 하다가 딱 멈추고 저한테 왜요? 제 말이 안 믿어지세요? 그 순간 실패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사실은 진술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계하게 되는 거죠. 스탑된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좀 중간에 잘못했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자. 이게 하나 있었고 아이를 면담을 하는데 아기가 사실은 그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 이제 감옥 갈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애가 내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라포 그럴 수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랑 되게 라포 형성을 열심히 했어요. 되게 힘들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라포 형성이 됐었고 라포 형성할 때 그림 그리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그림 다 그렸으니까 우리 이제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있는 거 다 그렸으니까 크레파스도 치우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걔가 갑자기 삐져가지고 책상 밑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순간적으로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삐졌지? 라고 했는데 이제 지휘에서 그거 그렇게 아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말 안 하고 이제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을 안 뭐냐면 아이한테 이거 이제 다 그렸어? 그럼 이거 우리 이제 옆에다가 치워놓고 우리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렸구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것도 달래고 다시 라포 형성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거기까지는 됐는데 제가 거의 이게 부동의에서 그러니까 면담하지 않겠다 완전히 거부적인 거 말고 이 아이 경우에 진술 확보 못했던 케이스가 그 한 케이스였는데요. 결국은 아이한테 사건 진술 확보는 못했어요. 아이고야.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안 컸구나. 깨져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대신에 할아버지 면담을 피의자 면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유죄 판결 하는데 그래서 됐군요.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이거 하려면 표정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 실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관들한테 교육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유심히 살펴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훨씬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 우리를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내 말을 맞아, 듣나 맞아. 어떤 중요한 정보가 얘기예요. 있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매우 진짜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말씀을 최고의 이거는 좋은 조언. 우리 수사관들도 많이 보는 프로인데요. 우리 수사관 우리 후배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그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놈이 우리를 아주 면밀하게 더 신경. 사실은 걔는 절박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후배들도 수사하고 신문하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남겨왔어요. 범죄자는 타고난 걸까요? 생겨나는 걸까요? 저는 이거 교수님이랑 우리 대표님 두 분 말씀 다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님도 답해주세요. 난 이제 일단은 내가 질문했으니까. 대표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특히 이제 강력범죄자들 강력범죄자들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강호순, 오원춘, 손혜원의 이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좀 다른 세상의 사람이다라는 느껴지는 부분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도구적인 목적, 도구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건 유대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그 정도의 가치로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그 생각과 이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 내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이 부여된다는 겁니까? 그걸 도구로 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우리 세상에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제3의 어떤 세계에서 온 놈들인데 지금 이질적인 요소가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랑 사람 관계를 막 맺고 살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정, 뭐 유대감, 뭐 좋아하는 감정, 뭐 싫어하는 감정도 감정적이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얘를 그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공통적인 게 잔인하다, 진짜. 강호순, 오원춘, 그 손혜원 모두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이라던가 대인관계를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불우했었죠, 걔들은. 네, 어렸을 때 좀 근데 이제 손혜원의 경우에는 아니죠. 사실은 좀 배다른 이제 형제였지만 근데 또 가족이나 자매 진술에 의하면 비교적 잘 지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뭐 학급의 반장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내에서 결핍된 요소들은 분명히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그 장면들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손혜원도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지낼 만한 친구 이런 사람들은 없었고 오원춘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날 때려서 싫고 어머니 좋다. 어머니 왜 좋냐면 날 내버려 두니까. 하라는 대로 이제 방임형인 거죠. 그리고 동년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년배들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자기 농사지니까 열등감 때문에 일부러 더 안 만나고 나중에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제 옛날에 나 괴롭혔어 어렸을 때 이러면서 우연히 다 커서 만나가지고 보복 행동을 하거든요. 그냥 때리는. 왜냐면 그걸 가슴속에 담아둬 있다가. 근데 그 오원춘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호순도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전혀 몰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깊게 마음을 아무도 주고 없었던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이런 피상적인 병적인 거짓말을 이제 자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라오면서 이제 맺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맞아요. 결핍되어 있어서 이 그냥 도구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경시의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 깊게 좋게 좋은 마음을 맺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랑. 강호순 같은 경우는 뭐 어려서는 그 분홍은 아니지만 서천 네. 쪽에서 그냥 잘 자랐다고, 중산층 예. 정도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자식이 도벽 있나 봐요. 군에 가서 도둑질 하면서부터 불명예 제대하고 하사관 갔다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건 무수히 다루다 보니까요. 타고날 수 있다. 충분히 저놈은 살인자로 태어났다 하고 느낀 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눈빛 보셨어요? 그 파란 눈빛 보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정말 앞에서 레이저가 파란 게 푹 이렇게 흘러온다는 그런 느낌 못 느껴보셨죠? 그게 의외로 초범인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 섬뜩했던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있죠. 초범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도 뭐라고 진술했냐면 자신을 이제 목을 졸랐다가 풀었다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이런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굉장히 그게 이게 공포스러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면담할 때 저를 보는 눈빛과 사건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네. 범행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들이 일치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정말 초범일까? 이거랑 맞아요. 초범이다라고 초범을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다음에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까? 이게 되게 섬뜩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이 조폭인데 상대방의 목을 베어가지고 골목에서 죽인 네. 그 뭐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한참 수배됐다가 검거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형사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느끼는 눈빛인데도 좀 전형적인 살인자의 눈빛이었고 네네. 야수의 눈빛이었고 이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냉담한. 예,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유영사가 저 시골 지역, 저 광주 지역에서 근무할 때 자기 동생 살해한 애 있어요, 아이고. 망치로. 그 아이, 그 어린애, 조그만 어린애를 조사를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마주보고 조사를.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런 짬밥 강력 형사를 오래 했는데 네. 그 마주보고 조사받는데 눈에서 그 광선이 나오는데 오싹 그 무슨 영화 같은 게 연상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을 이렇게 종합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이 살인자 있는 거 아닌가? 타고난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요, 막연히. 근데 뭐 어떤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거는 없지만 막연히 합니다. 야, 오늘 뭐 이야기. 이렇게 학구적인 이야기를 대한민국 살인 사건 아니 우리 저 사건을 해서 다룬 적 있나?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같은데요. 네. 범죄자도 이제 만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다.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번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전학적이네. 너무 어려운 그래서 질문이에요. 제가 인간관계를 조언할 정도가 되는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를 좀 돌이켜 봤는데요. 네. 제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비교적 다른 뭐 친구와의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트러블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딱히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안 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별로 섭섭할 일도 없었고 트러블이 있을 일도 없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어떤 큰 일을 겪게 되면서 친구들이 갑자기 다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다 오고 뭐 지지해주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세상이 되게 안정적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곳이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배우게 되면서 제가 그 계기로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면 생각해보면 바르게라는 이제 표현보다는 그런 관계들을 맺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행복감,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면 우리가 범행, 이탈 행동을 하는 부분들도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실망할 거야, 아니면 이 관계가 깨질 거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성어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는 역지사지. 나하고 똑같네. 내가 아주 거의 운명처럼 하는 게 역지사지인데. 정말요? 이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먼저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그냥 저는 어쨌건 역지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 김씨예요? 삼척김씨입니다. 삼척김씨? 네, 삼척김씨도 있죠, 맞아. 네, 우리 홍 박사는 지금 한 질문 너무 이 철학적이네. 질문이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간다? 저는 그냥 제가 행동하면서 살 때 모든 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예.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싫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걸 남한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싫은 거는 나도 남한테 하지 말라. 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억울하잖아, 나만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남한테 피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조심할 수 있고 내가 신경 쓰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남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을 두고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얘기. 아마 우리 지금 이 베테랑 코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나면 진술 분석이라는 어떤 뭐 실무적이건 이론적이건 그 장르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제 초집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초집중된 이 관심도가 이제 파급력이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자꾸 이제 오시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선구자격이시거든요. 좀 그 방향으로 꾸준히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 방송 보는 이제 뭐 수사 관계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진술 분석의 어떤 중요도 같은 걸 충분히 좀 납득하고 이해가 됐다면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아요. 활용도가. 아, 네네.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고 그 궁극적으로 그게 활용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억울한 사람 덜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술 분석에서. 그렇죠. 그 폭행치사 그 사건의 아버지처럼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범인된 사람 무죄로 나올 수 있고 범인 빠져나간 놈 다시 잡아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단 한 건이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거는 그 진술 분석 하나가 진술 분석하시는 분이 50분이 1년에 단 한 건만 그거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난 성과인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우리 사건의뢰 사건 연관돼서 그 좀 저희가 그 초대하면 응해서 같이 좀 방송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 우리 그 사건의뢰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홍 박사랑 같이 좀. 전에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홍 박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구독자분들이 너무 호의적이세요. 긍정적이시고. 맞아요. 보통 이런 프로 있으면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쌓일 법도 한데 되게 이 팬심이 두터우시고 그리고 사실 교수님 그 광고하시는 거 종종 보거든요. 맞아요.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근데 되게 광고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사건모를 검색하고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사건- 유진 씨 이거 어디서 파는 거야? 이거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끔씩 이제 선물도 주셨다고 해서 갖고 오는데 저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맛있고. 그래서 이 프로가 되게 범죄 사건을 다루는데 굉장히 따뜻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이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홍 박사 지금도 예뻐해 주시지만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술 분석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많이 알리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홍 박사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사건 의뢰 하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사건 의뢰 할 수 있는 거에 이제 크게 두 부류에서 힘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저를 이제 찾아주시고 이렇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 PD님들, 사건 의뢰 팀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한편이 우리 대표님.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평일에 또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지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에서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이렇게 사랑받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사건 의뢰 팀 교수님, PD님들,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너무 감사해요. 그거 마지막으로 할 얘기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거 못마땅한데 해도 말 못하구나.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